아무래도 다산가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비과세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신 후에 그 자산이 불어날 경우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으로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배구조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향후에 주주 위주의 경영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예상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신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20년간 매년 10만 원씩 매수를 하면 이제 20년을 쓰면 원금이 200만 원 아닙니까? 10년간 10만 원씩 세뱃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주었다면, 네. 증여했다면 총 92주가 되더라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그러면 수익률이 한 240% 정도가 되고 원금 대비 3.4배가 늘어났다. 주식을 포함한 이제 모든 위험 자산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올해부터 전개될 것이다. 지금이 사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채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증여자금으로 채권을 매수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를 봤던 섹터들, 그런 루저 섹터들이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바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섹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섹터들이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역발상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머니올라에서 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설을 맞아서 세뱃돈을 얼마나 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세뱃돈 대신에 주식을 좀 사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모신 분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장으로 계신 김일태 상무님이신데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런 어떤 증여와 관련된 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권사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동네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네, 맞습니다. 도곡금융센터면 네. 어떤 고객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메리츠증권이 전국에 센터가 7개가 있는데요. 이제 지방에 2개가 대표 거점 점포들이 있고 또 서울에 5개의 점포가 있는데 각각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도곡금융센터는 아무래도 다산가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VIP들에 좀 특화된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점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뱃돈 대신 네네. 주식을 선물하는 네네. 거기에 맞는 상품도 네, 저희 회사에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뭐 현금을 증여하는 거나 주식을 증여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메리츠증권은 지점 운용형 랩이라는 상품을 저희가 전략 상품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각 지점의 PB 한 분 한 분이 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메리츠 퍼키즈라는 상품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랩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과세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신 후에 그 자산이 불어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목표로 만든 상품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자녀나 손주들에게 네. 주식을 네. 주는 아이디어는 좋은 네. 아이디어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회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시계열을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의 효과도 없고, 사실 현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계속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현금을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기업이 성장을 함으로써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좋은 주식으로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나. 지금 법 테두리 안에 증여세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죠?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네, 원.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네, 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6억까지 비과세 한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그렇게 네. 증여에 대비하시는 네.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자산가분들의 최고 관심사는 증여 상속 그리고 세금 이슈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 내에서 증여를 미리 하시고 증여된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 불리시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와서 네네. 세뱃돈 대신에 네. 자녀들한테 주식으로 좀 사주고 싶다. 네, 또는 네. 졸업을 기념해서 네네. 주식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 네, 그럴 때 네, 관심 네. 두시는 분야라든지 있으세요? 또는 그 기준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금 대신 주식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 주식이 중장기로 가치가 증가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리고 혹시 중간에 어떤 뭐 재무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어떤 변동성 때문에 기업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적은 회사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서 본다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은 이제 지배구조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지배구조,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대기업 위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주주환원 개념이 이제 정면으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환원의 방법이라고 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계속 ROE를 높여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회사 플러스 지배구조가 좋아서 향후에 주주 위주의 경영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예상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신다면 현금보다 훨씬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세뱃돈 10만 원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씩 사줬다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20년간 매년. 연초 시초가 기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매년 10만 원씩 매수를 하면 이제 20년을 했으면 원금이 200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20년간 10만 원씩 세뱃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주었다면, 네. 증여했다면 총 92주가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럼 92주 곱하기 오늘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한 240% 정도가 되고 한 원금 대비 3.4배가 늘어났다. 증여세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뱃돈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인 축하금 정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첫 해 2천만 원 다 네네. 줬다. 그리고 네네. 10년 뒤에 네네. 그게 더 크게 불어났을 경우에도 네네네. 비과세인 거죠. 네, 비과세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주식으로 증여가 불어났으니까. 됐고, 주가가 오르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만약에 증여를 받은 네네. 자녀가 네네. 현금화를 한다. 네네. 그때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도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대상이 내야겠죠.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많이들 대비를 하시고 계시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매크로 사이클로 좀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글로벌리 이제 유동성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가면서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부작용으로 연결이 됐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이제 막기 위해서 2022년에 미국 FRB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5%까지 한 번에 빠른 기간에 올렸거든요. 네. 지금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종의 경기 둔화의 징후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큰 사이클은 미국 금리,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반대 그렇죠. 사이클이 전개가 될 거기 언제 때문에 인하되는지. 지금까지는 유동성을 흡수했다면, 금리가 이래낸다면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포함한 이제 모든 위험 자산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올해부터 전개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타이밍일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해서 경기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경기 충격을 받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체감 경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산가분들도 지금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고 집행을 안 하고 더 큰 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IMF라든가 또 리만 사태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까지 현금을 들고 버티다가 그런 폭락이 오면 그때 자산을 싸게 밑에서 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자산가일수록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보수적이신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MF 같은, 그때는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이었으니까요. 국가 재무구조도 그렇고, 리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미국의 IB 두 군데가 파산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때랑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경기 둔화 부분은 사실은 인위적인 부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기미라든가 위험이 조짐이 보이면 또 금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룸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또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리고 은행 건전성을 봤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도 힘들다. 요즘 뭐 PF 대출 맞아요. 뭐 부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홍콩발 ELS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체력으로는 아마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 지금이 사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주식은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실질적으로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주식은. 그게 주식의 속성이거든요. 반대로 부동산은 이제 경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다 반영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건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주식은 이미 방향성을 꺾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주식보다 빠른 자산이 이제 그 코인입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사실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보면은 사실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가벼운 자산들,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자산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후에 움직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경기 후행 지표들이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투자 어떤 시기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네. 뭐 그거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증여를 하던 네네. 아니면 현금을 증여해서 그걸로 네네. 새로 주식을 사게 하던 네네. 그때도 나쁘지는 않은 타이밍이라는. 사실 증여 시기도 많이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현금이라는 거는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현금은 이제 자산을 살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렇죠. 자산이 빠지면 상대적인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자산이 올라가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그 후유증과 또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다고 보면 그만큼 현금 가치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자산으로 바꾼다면 지금이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그게 꼭 정확한 바닥이 언제냐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위험 자산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주식보다는 이제 채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고 채권 매수하시기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다.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경우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평가 이익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적립식보다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이 타이밍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애매하다면 그때는 적립식이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초고액 자산, 막 VIP 네네. 고객 이런 분들도 네네. 만나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네네. 또 어떤 증여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 중에 또 대중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없는지 또 네네. 여쭤보고 싶어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 승계라는 게 그 부의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여 상속 이슈거든요,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자산가분들은 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가치가 적을 때 이제 증여를 한 다음에 회사 가치가 상승하면 그 지분 가치 자체가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네. 자녀의 자산을 네네. 불려주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 랩 어카운트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되는. 네, 그게 왜 메리트가 있냐면은요. 이 랩 어카운트 계좌라는 게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미성년자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예를 들면 2천만 원 증여를 하고 2천만 원으로 랩을 가입을 해서 뭐 10년, 20년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잔고가 많이 불어났다. 그럼 상품을 가입해서 상품 자체가 이제 상품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불어난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채권도 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채권을 어떤 증여와 연관 짓는다면 네, 그때는 네. 또 어떤 전략이 채권도 이제 만기 수익률을 얻는 전략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채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채는 이제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그 채권의 평가이익까지도 저희가 트라이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주식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증여자금으로 채권을 매수해 주시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증여자금은 정말 소중한 자금이고 정말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운영할지 채권을 운영할지는 선택을 해주셔야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은요 최대한 보수적이고 중장기 타겟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는 금리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다 보니까 과거에 금리의 인상에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나 종목들을 발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제 반대로 수혜를 볼 것이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경기가 사실 지금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다가 뭐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연한 우려와 불안감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나 자산 가격에는 선반영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의 영향을 받으시기보다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좀 더 방향성이 좀 더 보이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좋게 보는 섹터나 종목은 네. 어떤 쪽이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를 봤던 섹터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굉장히 어떤 루저였던 섹터들이죠. 그런 루저 섹터들이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바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출발을 가치 투자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주식을 잘 투자를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바이오 섹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회사마다 상황은 저는 다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섹터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 고평가 받던 시절보다는 최근 3년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낙폭과대 중에서 정말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기업 경쟁력은 굉장히 발전하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떤 그런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빠져 있는 이런 낙폭과대 중에 어떤 진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거를 좀 인터넷 게임 섹터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게임 섹터들이 2021년 10월, 11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들이 대한 나왔고 기대감이 메타버스도 엄청났죠. 마찬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때 기대감을 반영했던 주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코인 가격 상승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쪽 메타버스라든가 어떤 코인을 활용한 P2E 게임이라든가 NFT라든가 이게 과연 한때 유행이나 기대감을 줬다가 그냥 아예 사라질 한순간의 유행이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이제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본 섹터이고 사실 방향성 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역발상의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쪽 섹터에서도 좀 기회윤을 찾으려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으로 주식을 네네. 매입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인터넷 게임 섹터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자산 가치가 너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요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물론 기대감이 있고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급등을 했겠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사주는 주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그만큼 맞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2차 전지라든지 네네. AI 반도체 언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 투자 성향이랑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컨트레리언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항상 그 시대 최고의 주식들 그리고 엄청난 수급이 몰려있던 주식들이
제 경험상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자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낙폭과대 중에서 정말 펀더멘털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그거는 제 투자 스타일상의 문제가 아닐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센터장님의 경력을 보면은 네네. VIP 자산운용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출발하셔서 웅진 루카스 투자자문 주식운용 팀장, 토러스 네네.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네네네. 그리고 미도 투자자문 CIO, 네네. 뭐 그 다음에 이제 SK증권의 PB 센터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네네. 메리츠증권. 투자사들이 투자 스타일들이 다 좀 다르지 않나요? 아,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다른 투자 그 스타일을 경험하려고 이직을 한 건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앵커님 말씀처럼 이 네 개 회사가 정말 다른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게 제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양한 스타일의 투자들을 제가 다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가치 투자 기관이고 그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을 추종하는 어떤 FM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 웅진 루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투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운용을 많이 하는 회사라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미도 투자자문은 제가 그때 투자총 책임자로 스카우트해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나오면서 그 롱숏 펀드들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때 뭐 성과도 괜찮았고 롱숏 펀드 운용 경험도 쌓고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 다양한 투자 철학을 가진 회사들을 네네. 거치시면서 얻게 네네. 된 어떤 네네. 그 센터장님만의 투자 철학이랄까 인사이트가 혹시 있으면 결국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향과 제 스타일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종목 수는 뭐 그 계좌 자산의 사이즈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0개 종목을 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10개 이상이 아닌.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도 종목 수가 20개를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운용 철학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느냐 상대 수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시장 코스피 지수나 지수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섹터의 대형주들을 비중만큼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공모펀드나 상대 수익률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종목 수가 이제 50개에서 2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분산 투자가 될 경우 이제 상대 수익형 관점에서 지수 추종은 잘 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 수익 관점에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나 일반 법인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절대 수익 추구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개인적으로 아빠로서 네네. 공부를 해서 사준다. 일임형으로 어떤 네네. 레버 카운트 계좌를 이용하는 네네. 거는 네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임 계약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또 직접 사주는 개념 이 부분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세뱃돈으로 주식을 줘서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늘어난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네. 삼성전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뭐 현대차로 바꿔주고 또 떨어질 또 바꿔주고 네. 바꿔주고 이 사고 바꾸는 팔고 행위를 자산 형성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증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상품 가입이나 또 한 가지 주식을 사줘서 불어난 거 이거는 이제 자산 증식의 기여도가 낮다 해서 증여로 안 볼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산 증식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증여가 될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이 뭐 2억이 됐는데 네. 적극적으로 이제 운용에 개입을 했다면은 이거는 수익에 대해서 네네. 과세당국에서 이거를 증여로 볼 수가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2천을 증여로 안 보고 2억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랩 상품을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슈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상품 가입이고 부모가 운영한 게 아니고 맡긴 거기 때문에 그쵸. 랩 상품은 아무런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여가 일어난 경우 이제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차명에 대한 의심 이슈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일단 비과세 한도로 증여했다면 이제 증여 신고는 하셔야 되고 만약에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증여가 있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이제 확실히 이제 증여라는 게 증여가 인정이 확정이 되는 되는 거죠. 것이고요. 네. 만약 그런 게 아니었을 경우 이제 사명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증여 재산에 대해서 또 부모의 어떤 재산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가 있을 경우
그거를 또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어서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계좌를 관리하듯이 자녀의 네. 계좌에서 계속 사고팔고를 해주는 것보다는 네네. 그냥 조금 오래 묻어둬도 좋은 주식을 사서 네네네. 꾸준히 불리는 게 네네. 그게 더 좋은 접근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증여를 통한 자산 증식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일정 주식이나 종목을 매수를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를 뭐 적립식으로 사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을 가입해서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명백히 이제 증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불어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증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사줄 주식은 네네.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더 좋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나요? 자산의 고가별 배분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는 컨트러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3년간 금리 인상 사이클에 피해를 봤던 주식들이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별로 보면 사실 3년간 최악의 하락을 보였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하고 홍콩이죠. 네. 특히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발매된 ELS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가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중국 증시 대비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도 큰 그림 관점에서 이미 완화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준율 인하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대규모 증시 안정기금 네, 공급 발표도 증안기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도 이제 3년간의 하락을 마감하고 큰 흐름에서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통화의 방향성도 지금까지 미국의 높은 금리로 인한 달러 강세 구간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선진국 통화가 약세 그리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흐름이 어떻게 이제 중장기적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개될 걸로 보고 있어서요. 결국에 통화 가치와 주식시장이 펀더멘털이 동행한다고 보면 저는 앞으로는 국가별 배분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오히려.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적립식 투자 관점에서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투자한다면 중장기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네, 환차익까지 나올 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해외 주식 과세 대상에는 포함이 되죠.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로. 네네. 네, 오늘 저희가 설에 세뱃돈 대신 사줄 주식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철학까지 들어봤는데 더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머니올라 제가 시청자분들께.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해서 또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흐름이라보다는 큰 중장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항상 듣던 얘기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저희가 항상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PBR 관점에서, 네. PER 관점에서 마찬가지고 선진국 증시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서 거래가 그래서 요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뭐 미국 증시나 뭐 선진국 증시 대비 이렇게 낮은 밸류에 거래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뭐 예전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진적인 지배 구조.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답은 명확한 거죠. 이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탈피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진적인 지배 구조나 구조와 좋은 지배 구조의 차이점은 뭐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주주 이익 관점에서의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 배당이나 이제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주주 정책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부분도 이제 상속 증여랑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오너의 기업 오너의 어떤 상속 증여를 위해서 대다수의 그렇죠.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네. 어떤 의사 판단들, 예를 들면은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많이 불가능해졌지만 예전 같으면 이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약간 그런 의사결정이 주주 배임성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뭐 최근에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각종 행동주의 펀드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아직 뭐 논의 중인 뭐 저PBR 뭐 정책이라든가 네. 이미 많이 주식들이 이미 들썩이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이 배가가 된다면 그 지배구조 개선의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재평가될 수 있는 왜냐면 기본적인 기초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특히 그 주주 환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일반화가 돼 있는데 사실 주주 환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회자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좀 늦었지만 또 반가운. 시의적절한 네. 변화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배당도 배당이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개별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결국은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는 이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또 운영업계 격언이 있거든요. 꼴찌 펀드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꼴찌 펀드에 투자하라. 네. 전에 1등했던 펀드는 다음에는 수익률이 안 좋아요. 오히려 꼴찌했던 펀드들이 수익률이 아웃퍼폼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세계 증시 대비 선진국 증시 대비 언더퍼폼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과 저력을 믿으시고 또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이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한국 증시가 싫어서 뭐 미국 증시로 떠날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이런 큰 변화에 주목하시는 게 뭐 중장기 투자 수익률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설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누구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선점 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네네. 짚어봤는데요. 네. 펀드 매니저 출신 PB로서 또 좋은 상품 개발들도 잘 해주시면 네. 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